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기술, 경제, 그리고 정책이라는 큰 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단면들입니다. 뭐랄까, 한때는 정말 꿈의 직장으로 여겨졌던 분야의 취업난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AI 혁신 이면의 이야기들, 또 국제 무역 질서가 확 바뀌는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떤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정말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런 정보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들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AI가 우리 일과 경제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뭘까? 또 급변하는 정책 환경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기술 격변기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지, 자,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기술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컴퓨터 과학, 이른바 컴공 졸업생들의 취업 시장이 아주 어렵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황금기가 저물고 또 빅테크 기업들 감원 소식 계속 들려오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취업 보증 수표였잖아요, 컴공하기가. 근데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게임 프로그래밍 전공한 에이브러햄 루비오 씨, 졸업하고 20곳 넘게 지원했는데 아직 연락 한 통 못 받았다고 하고요. 또 작년에 졸업한 훌리오 로드리게스 씨는 150번 이상 지원한 끝에 겨우 데이터 엔지니어 자리를 구했답니다.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에 컴공 및 수학 분야 신규 졸업자 고용이 8%나 줄었다고 하고요. 또 구인 사이트 인비드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직 공고가 이게 2022년 2월하고 비교하면 무려 71%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71%요? 와, 정말 엄청난 감소네요. 그렇죠. 심지어 뉴욕연은 발표를 보면요. 최근 컴공 졸업생 실업률이 6.1%인데 이게 미술사 3%나 영문학 4.9% 졸업생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역시 인공지능, AI의 급부상이 있는 거겠죠? 네,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이미 자사 코드의 30%를 AI가 작성한다고 밝혔고요.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들이 특히 주니어 개발자, 신입 개발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 반복 코딩 작업은 이제 AI가 상당 부분 해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신입 개발자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디팍 싱 부사장 같은 분은 오히려 AI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단순히 코드 짜는 기술 자체보다는 AI를 도구 삼아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역량이 핵심이 된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AI를 쓰는 엔지니어는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교육계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 있군요. 네,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AI 보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과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너럴 어셈블리 같은 코딩 부트캠프들도 이제 AI 기술 교육을 과정 전반에 통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이네요. 네, 이런 기술 지형의 격변 속에서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에 주가가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엔비디아의 저력이 정말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가장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게 무려 50%에 달합니다. 50%요? 잠깐만요. 1,000원어치 팔면 500원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와,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과거에 IT 황금기를 이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조차도 가장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35%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전 세계 GDP의 3.8%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1.9%나 애플 2.7%의 전성기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뭐랄까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와, 주니어 개발자 시장은 얼어붙는데 AI 인프라 핵심을 쥔 기업은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낸다. 가치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도 고민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미국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미국 정부랑 중국 판매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다시 받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와서 H20 같은 주력칩 판매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을 연간 한 5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B30 같은 새로운 중국 맞춤형 칩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젠슨 황 CEO가 계속 규제는 지키면서도 중국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AI 경쟁 최전선에서는 또 예상치 못한 균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대 기업 메타랑 AI 학습 데이터 파트너인 스케일 AI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메타가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CEO 알렉산드르 완까지 영입하면서 야심차게 메타 초지능 연구소 MSA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케일 AI에서 넘어왔던 핵심 임원이 2달 만에 그만뒀고 더 중요하게는 메타 내부 연구진들 사이에서 스케일 AI가 제공하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품질 문제요? AI 학습에는 그게 핵심일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가 스케일 AI의 경쟁사인 머코나 서지 같은 다른 데이터 라벨링 업체하고 협력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스케일 AI 입장에서는 이미 오픈 AI나 구글과의 계약도 이뤘는데 메타마저 이러면 정말 큰 위기겠네요. 네, 상당한 타격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AI 분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또 아무리 막대한 투자를 해도 성공이 그냥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대 기업과는 파트너십이나 내부 조직 운영도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걸 시사하고요. 한편 이런 기술 경쟁 속에서 애플은 또 9월 9일 행사를 앞두고 있죠. 아이폰 17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맥북 에어처럼 아주 얇은 초슬림 디자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재밌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시장이 좀 정체된 상황에서 디자인 변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AI와 시장 포화 상태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마저도 핵심 제품 전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번에는 경제와 정책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분야의 이런 격변과 불안정성이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더 넓은 경제, 정책 환경 역시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역 환경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최소 허용 기준, 영어로는 디미니스라고 하는 면세 규정이 폐지된 건데요. 아, 그 $800 미만 수입품은 관세 안 매기던 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이제 관세가 부과됩니다. 원산지에 따라서 10%에서 많게는 50%까지 관세가 붙거나 한시적으로는 정액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와, 이건 우리 소비 생활에도 바로 영향이 오겠는데요. 특히 쉬인이나 테무처럼 이 면세 규정 덕분에 엄청 싸게 팔던 중국 플랫폼들은 타격이 크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UPS나 DHL 같은 일부 배송 업체들은 물류 처리 문제 때문에 미국행 배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미국 내 소상공인 중에는 오히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의료복 매장을 운영하는 스티브 레이더스토프 씨 같은 분은 그동안 불공정 경쟁이었다. 이제 좀 공정한 환경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는 거죠. 네, 양쪽 입장이 다 있군요. 여러분, 이런 규제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의 쇼핑 습관이나 또 우리 동네 상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무역 규제 변화와 함께 더 큰 틀에서의 정책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연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죠. 네, 이게 법적으로 좀 중요한 판결인데요. 핵심은 대통령이 국제 긴급경제권한법 IEEPA라는 법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한 게 과연 합법적이냐는 거였습니다. 항소법원은 IEEPA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준 내용은 없다. 그리고 관세 같은 세금 부과는 헌법상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중요한 한계를 지적한 거죠.
하지만 행정부 쪽에서는 바로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상소할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백악관은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재무부나 상무부 장관은 만약 관세가 중단되면 지금 진행 중인 여러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쪽 변호인인 릴 카티알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고요. 이건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렇게 무역과 정책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 자체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은 7월에 2.6%로 전달이랑 비슷했는데 변동성 큰 식품, 에너지 빼고 나면 근원 PCE 상승률은 2.9%로 오히려 높아졌어요.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보다는 높고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이런 물가 압력이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 지출은 0.5% 증가해서 꽤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소비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네요. 네, 미국 경제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죠. 바로 이런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의 역할과 그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 뭐랄까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임 시도 이유가 뭐냐면 쿡 이사가 연준에 임명되기 전인 2021년에 집 살 때 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주택금융청 감독관 빌 풀테라는 사람이 제기했고 아직 이게 사실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쿡 이사는 이 혐의를 근거로 한 해임 시도는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요. 그럼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과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만약 해임이 가능해진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연준의 독립성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네, 쿡 이사 측 변호인은 이번 시도가 연준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법무부 측은 쿡 이사가 혐의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고 또 최근에 사임한 쿠글러 이사 자리에 자신에게 좀 우호적인 인물,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이 거론되던데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면 연준 이사회 구도가 4대3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수파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금리 결중 같은 통화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112년 연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중대한 변화입니다.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렇게 거시경제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와 갈등이 벌어지는 동안 정책의 영향은 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확대 시도를 막았다는 판결이 있었죠. 네, 지아코 판사의 판결인데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뭐냐면 국경 근처에서 잠시 머물다 붙잡힌 경우가 아니라 이미 미국 안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직장이나 가족 같은 생활 기반을 다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불법 입국 혐의만으로 바로 추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적법 절차, 즉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 권한 행사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좀 복잡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주 산불 진화 작업을 돕던 인력 2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국경 순찰대에 체포된 사건처럼요. 네, 그 사건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과거의 범죄 해결에 협조한 대가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인 U비자를 이미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변호인 주장이 나왔고요. 또 재난 지역에서는 이민 단속을 자제하라는 국토안보부 지침 위반 논란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불 끄는 걸 돕던 사람을 체포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과 또 인도주의적인 고려 사이의 어떤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이렇게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한편 기술은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로봇택시.
이거에 대한 실제 경험담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아,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여러 번 이용해 본 한 사용자 후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가격이 우버보다 훨씬 싸다는 건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이 사용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했다고 강조해요. 가격 말고 또 뭐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나요? 바로 럭셔리함, 미래적인 디자인, 조용함, 깨끗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 이 5가지를 꼽았습니다. 아, 운전자가 없으니까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차 내부는 늘 깨끗하고 또 사람 운전자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네, 맞아요. 그리고 웨이모 차량은 지붕 위에 라이다 센서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는데 카메라 기반인 테슬라는 그런 소음도 없이 아주 조용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총체적인 경험의 질적 향상과 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이게 결합되면 기존의 차량 호출 서비스나 택시 시장에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싸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면 글쎄요, 소비자의 선택은 분명해지겠죠. 마침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 주변에서 테슬라의 그 전용 로보택시 모델 있잖아요. 사이버캡. 그게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문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아주 미래적인 디자인의 그 차량 말이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 공장을 꾸준히 드론으로 촬영해온 조 태그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몇 달 안에 훨씬 더 많은 사이버캡을 보게 될 거고 내년에는 아마 대량 공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와, 그럼 정말 머지 않았네요. 네, 만약 이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도로를 누비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또 도시의 풍경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율주행 기반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는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AI가 가져오는 일자리의 위협과 동시에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경이로운 성장이라는 기술 변화의 양면성,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과 국내 정책의 충돌, 또 연준의 독립성이나 이민 정책 같은 오랜 제도적 규범마저 흔들리는 모습까지 참 많은 걸 살펴봤네요. 네, 정말 엔비디아의 50% 영업이익률이라는 놀라운 숫자부터 시작해서 메타와 스케일 AI 파트너십의 어떤 불안정성, 또 디미니머스 폐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둘러싼 초유의 논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언뜻 보여주는 미래 일상의 모습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컴퓨터 과학 졸업생들의 어려움과 엔비디아의 성공 사례는 어쩌면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와 자동화가 우리 일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경을 살려줌에 특히 인상 깊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진정한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기술, 경제, 정책 모든 면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외면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혹은 적응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런 정보와 관점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